네, 이것을 천금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용으로 보냐면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전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천금에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문은 이렇게 문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학예산업은 공세장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술에 관련돼서 나온 사자성어,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자성어, 여기에 관련된 주인공은 조선시대 때 살았던 동양 예술은 크게 이제 방에서 하는 이런 걸로 보냐면 정적인 시서와 동적인 악가무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많이 했던 것은 시, 서, 화 요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화 작품은 지금 많이 남겨져가지고 아까 전영필 선생님 여기에 많은 공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종사하는 예술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술가 중에서 그림에 관련된 화가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유명한 화가가 조선시대 한 명을 선택하려면 어떤 분이 좋겠습니까? 조선 500년을 대표하는 화가 한 명을 선택하려면 예, 일단 김홍도 단원 나오셨고요. 신윤복. 예, 신윤복 선생. 또 다른 분이 없습니까? 예, 경제 선생. 예. 또 다른 분은요? 오원이요. 예, 오원. 예. 그러면 이제 도화원과 그 다음에 전문 화가로 하는 분은 세 분 다 나왔네요. 제일 먼저 단원 김홍도, 두 번째 해원 신윤복, 세 번째 오원 장승업.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서 3원이라고 합니다. 세 명의 원자가 들어가 있는 화가들. 이분들은 전문 화가입니다. 근데 전문 화가가 아니라 당신의 길이 따로 있는데 그림과 글씨로도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경제, 정선. 이분은 벼슬아치입니다. 벼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벼슬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관아제 조영석이라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현재 심사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 분들은 전부 끝이 제로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3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3제, 3원. 그래서 3제는 관리들, 문인들 이런 분들이고 3원은 전문 화가들. 이렇게 크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화풍이 다릅니다. 주제가 다릅니다. 개성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 한 명을 뽑으라 한다면 일반적인 분들은 단원이나 신윤복 선생을 화가를 들 확률이 높습니다. 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학적으로 접근한 분들은 경제가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경제 선생은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하셨거든요. 또 중국화와 그림과 우리나라 그림이 엄격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그걸 기록한 분이 경제 선생이기 때문에 경제 정선이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한 명을 선택하라 경제 정선입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게 천금물전입니다. 천금물전. 먼저 이걸 예를 들어드리면 이분이 자손에게 자기의 화첩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달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손한테 이 화첩은
천금 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라. 그렇게 해온 말이 쓴 말이 천금 물정입니다. 이렇게 아예 말하고 써놨습니다. 그 화첩에. 그 화첩이 뭐냐? 그 유명한 경교 명승첩입니다. 경교라는 것은 서울 교회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놨다. 이게 명교 경승첩입니다. 아니, 경교 명승첩. 거기에 보면 수종사 이런 것들이 있죠. 압구정 이런 것들. 그 그림이 바로 경교 명승첩입니다. 근데 이게 지켜졌겠습니까? 아니면 전해졌겠습니까? 예술가들은 굉장히 영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안 지켜질 것 같으니까 써놨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못 지켜졌습니다. 이게 다른 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정조 때 정조하고 이합전에 그 편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가 정반대의 모습, 이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제상이 심환지라고 그 심환지 이분이 이것을 소장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계속 잘 보관해 내려오다가 어디나 영원한 건 없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내놨는데 그게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지금 관송에 온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고 오히려 경계는 진짜. 근데 이분이 이런 대가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외교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죠. 첫 번째는 스승,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내적으로는 타고난 역량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고요. 스승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영의정을 지냈던 육창이라고 그래요. 육창이라고. 조선시대에 육창이라고 가운데 이름에 창자가 들어요. 김창업, 김창흡, 김창 이런 식으로 계속 창자가 들어가는데 김창흡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옥인동에서 사셨습니다. 경제도 구축대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글을 배웁니다. 근데 김창흡 이분이 주역이 돼요. 또 친구는 누가 있었냐면 사천 이병현이라고 계십니다. 사천 이병현.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8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경제 하나 그러면 떠오르는 작품이 뭐가 떠오릅니까? 인왕제석도가 바로 사천 이병헌 선생한테 준 작품입니다. 인왕제석. 경제 선생이 76세 때 작품. 여기 계신 분들은 앞날이 창창합니다. 경제 선생이 화가로 대성한 건 언제 때인가? 60대 이후입니다. 60이 넘어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색깔을 완성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명품들이 그때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직 경제 반영을 못 드셨어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때 인왕제석도가 바로 자기와 평생 같이 했던 사천 이병현한테 주는데 경교 명승첩도 어떻게 탄생했냐면 사천하고 경제선생하고 둘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노년에.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헤어지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러면 당신은 그림을 하나 나한테 보내주고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시를 주겠다. 내가 당신한테 시를 주면 당신은 나한테 그림을 전해다오. 그렇게 하고 헤어지면서 시화 환상간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시와 그림을 서로 바꿔서 보자. 근데 그 두 분들이 실제 약속을 지켜요. 그 결과물이 경교 명승첩입니다. 그 결과. 만약
볼 수 있는 큰 틀을 갖지 못했고 그 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천이라는 친구가 없었다. 그럼 이런 결작들은 아마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는 홀로 가는데 결국 홀로만은 못 갑니다. 그 홀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끌어주는 선생과 함께하는 동학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물은 경제처럼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히고 그 다음에 지금 후대에도 지금도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천금 물전화 좋네요. 1,000원짜리 보시냐 그러면 경제선생의 그림 하나 있습니다. 1,000원짜리 보시면 화가로서는 영광이에요. 1,000원짜리 보시면 앞에는 태계 선생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태계 선생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돌아가시면서 매화에 물 조각, 그래서 매화 그림이 있습니다. 매화 의의입니다. 바로 선비정신의 표상이 마지막, 그 선비정신의 표상이 태계입니다. 또 태계의 마지막 물건이 매화랑 걸리기 때문에 매화가 선택된 것 같습니다. 함불매양이 매일생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향을 팔지 않는 것이 매화의 일생입니다. 이게 이제 선비정신입니다. 근데 이런 타산지석과 연관해서 제가 글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화에 관련해서요. 매경동안이라 향만천이다. 매경 동안이라 향만천이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매화가 봄을 안 됩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매화 향이 가능성으로만 있지 현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매화가 피어서 향을 전하면 어찌 그게 저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봄이 옵니다. 이게 매경동안 향만천입니다. 시련이 나를 거꾸로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기 나는 존재로 탈바꿈시킵니다. 저는 함불매양 내 일생도 좋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매경동안 향만천이라고 조금 문구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걸어집니다. 왜?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냐 그러면 뒤에가 있는 게 이게 경제선생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지금 지인이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산서원이나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도산서원이 아니라 태계 선생님께서 50세에 은퇴를 합니다. 임금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와버립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생겼는데 대단하잖아요. 계속 물러나고 싶다 했는데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불려서 또 가고 있다가 또 불려가고 근데 50살 돼가지고는 계속 살표를 냈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계상서당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계상서당도입니다. 도산서원이 아니에요. 50세에 은퇴해가지고 토계라고 거기 이게 계곡 위에 있는 물 위에 있는 서당이라 해서 계상서당이에요. 근데 그 물이 뭐냐? 토계입니다. 토끼 토자. 시내가 아마 토끼 모양의 연관된 시내에 나와요.
태계 선생이 이거에서 나중에 그것을 토계를 물러날 태라 해서 태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호흡을 태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도산서원이 아니고 계상서단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딱 선택됐습니다. 저는 이걸 선택한 분이 아주 탁월한 안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것이 선택될 때는 이걸 도산서원의 전신이 도산서당입니다. 그걸로 보고서 선택했대요. 그건 잘못 본 겁니다. 근데 태계 선생의 이유는 시작은 계상서당입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원을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리움 박물관에 있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게 태우 이선생첩이라고 태계 선생과 우왕 두 선생 글씨와 거기에 관련된 것을 경제가 내폭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선생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그 소장할 때 가격이 34억 원에 샀답니다. 34억 원. 그것도 1, 20년 전이 아닙니다. 이게 크기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34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 시절에. 아까 전에 학예 사업은 공세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술에는 정신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삶에 역사의 좌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로 하면 이 정도라 할지라도 34억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공세단입니다. 세상에 있는 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드러내는 예술작품은 이어놓습니다. 여기도 예술 한 분이 계실 텐데 그 예술에는 향기가 깃들어 있어야 되고 그 향기를 맞냐 그걸 보는 사람한테 아까 생명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돌아보고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 기운이 풍겨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천금 물전하라 이걸 한번